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국은행이 0.25%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래서 연 2.5%가 됐고 4연속으로 인상한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요. 기준금리를 현재 연 2.25%에서 연 2.5%로 연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통위가 지난 4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 번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예. 이번 금통위에서도 잇따라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4번 연속 인상은 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이유는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였는데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4월, 5월, 7월, 8월 이렇게 4번 연속으로 인상한 건데 결국은 경기 침체냐 물가 잡기냐 두 가지 중에서 이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아마 인상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연준이 지난달 27일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거든요.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숱하게도 지적을 했지만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높은 금리를 쫓아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또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또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또 국내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지금 금리는 이제 미국과 좀 같아지긴 했습니다만 다음 달 미국도 연준이 최소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위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심은 이제 앞으로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10월, 11월 이렇게 두 차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가 지금 정점에 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여지는 좀 남아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인 다음에 앞으로는 0.25%포인트씩 인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차례 정도는 더 기준금리를 좀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2.75에서 3%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금리 인상의 파장, 예상되는 결과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고요.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상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속도가 참 빠르네요. 연내에 4연속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1950년 문을 열었거든요. 예. 지금 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올린 것도 역사상 처음이기도 한데 지금 지난달에도 그렇고요. 이번 달에도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올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24년 만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4연속 금리라는 이제 사상 초유의 이제 통화정책의 어떤 긴축 속도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 가계부채 이자가 늘어난다 이런 우려보다 고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가 미국이 지금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외환시장에선 원화 약세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가 한 번 더 오르게 된 것은 지금 환율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두 가지 이유예요. 예. 물가와 환율. 환율.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물가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제 긴축 과정에서 거의 왕따가 되는 거죠. 치솟는 물가 못 잡고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으로 이 자본 유출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35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예.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미국이 지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국 달러화만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유로화, 위안화, 엔화 모두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금리 인상을 눈치를 봐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근데 이런 추세를 놓치게 되면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죠. 달러 유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50여 개 신흥국에서 달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구제금융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상도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대외적으로 안 좋은 신호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소장님께서 0.75%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조만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준 금리도 4연속으로 지금 올랐습니다만 5연속 인상 결정도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6연속도 갈 수 있다고 봐요. 6연속도 갈 수 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9월과 그리고 11월과 12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세 차례 다 인상이 돼서 연말 기준금리, 미국의 이 연방금리는 어느 정도까지냐, 상단이 3.75%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창용 총재 연말 기준금리는 2.75에서 3% 수준이 합리적이다. 당분간은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연말 들어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만에 하나 이제 한국은행은 2번 남아 있거든요. 10월과 11월. 네. 두 차례 다 인상을 하면 3%지만 한 차례만 인상하면 2.75에서 멈춥니다. 미국이 3.75 가는데 우리 2.75예요. 1% 차이 나면 엄청난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0.25% 차이 난 게 아니라 1%포인트로 연말 가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다 환율까지 불안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구태여 위험한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 외화 유출도 그럼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준금리 역전도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출로 해서 달러를 벌어 들여왔는데 무역수지 흑자였는데 지금 넉 달째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예. 거기다가 특히 지난달부터는 이 반도체마저도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들어올 요인보다 밖으로 빠져나갈 요인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남은 금통위원 2번에서 한 번 금리 인상이 아니라 2번 금리 인상에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민들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이제 계속 될 경우에 대출 많이 받은 분 굉장히 부담 많이 되는 상황은 명약 관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충격 완화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맞습니다. 삶에서. 하늘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지금 각종 사이트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자가 제일 무서워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해 8월에 0.5% 했던 기준금리가 지금 2.5로 올랐기 때문에 1년 새 2%포인트나 올랐어요. 단순히 한해의 금리 인상 폭만을 놓고 보면 1년 새 연간 가계이자 부담은 2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27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 글로벌 최대 기업 삼성전자 상반기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네. 이걸 1인당으로 나눠보게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28만 원 늘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건 기준금리 인상 폭만을 계산한 거고 은행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배보다 배꼽수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 200~300만 원 정도의 1인당 가계이자 부담이 커졌다라는 얘기고요. 예. 한 달치 월급이 이자로만 사라지는 겁니다. 이자 부담에 물가 부담에 허리띠까지 졸라매다 숨막힐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금리 인상은 당연히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는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원 금리 결정문 한 장짜리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느냐?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네. 한인 입장에서는 물가와 환율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고려하겠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신경 쓰인다. 라는 이제 대목으로 이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예, 뭐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고 또 우리 서민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 어떻게 꾸려야 될지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경제 얘기, 금리 얘기 해봤는데요. 예, 걱정입니다. 한 말씀씩 듣고 갈까요? 김종혁 대변인부터. 이번 상황을 보면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찍어내면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의 책임 전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나 되고 그다음에 그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법 부동산 3법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 그냥 다락같이 올려놨고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대출 받아서 집 사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국가부채에 대해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마구잡이로 늘렸단 말이에요. 무려 400조를 늘려놨어요. 70년 동안 600조였는데 해방 이후에.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라도 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 빚 없는 나라 그리고 빚 없는 국민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 소장님.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세간의 오해와 달리 첫 두 해 동안은 긴축 재정을 펼쳤고 2020년 코로나가 벌어지면서부터 이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섰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보니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국가부채의 증가율보다 2배가 높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고 가계에 떠넘긴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 가계를 지탱하는 우리 국민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번 정부에서 좀 마땅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경제 얘기는 따로 좀 시간을 준비해서 또 전문가 깊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해 봅니다. 정부 출범 후에 첫 번째 연찬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당정 인사 약 3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특징적인 건 이번 연찬회에 주류 반입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네. 이거 약간 회사 연수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회사 연수도 되게 술 먹지 말라 하면 되게 나가서 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탈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님은 안 오시나 보죠?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고요. 예. 원래 참석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 보도가 있었는데 예. 아직까지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대신 주류 대신에 윤 대통령이 보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연찬회장에 곳곳에 좀 보였다라고 합니다. 깨알같이 메뉴까지 또 챙겨주셨군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을 통합하고 당장 어렵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계획을 짜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당면한 주요 사항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뭐 국민들도 지금 통합해야 되지만 당내 통합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그렇습니다. 대표는 매일 연일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9월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입법 과제라든가 국정감사,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10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외교, 국방, 소득주도 성장 등 모든 곳이 무너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과 상식, 공정을 회복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과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조호영 위원장은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찬회에는 뭐 이지성 작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윤희숙 전 의원 등의 특별 강연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분임 토의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일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기한이라든가 차기 전당대회 시기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 결론을 앞두고 당 차원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찬의 마지막 절차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 결의문에는 최근 당 혼란상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생을 위한 헌신의 노력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전당대회는 언제 할 것이 이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연찬회. 자,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임기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야당과의 대화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여당과 정부 간의 소통과 대화가 좀 더 많아져서 제대로 작전을 짜야 그래서 야당과도 그다음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사전 작업들이 잘 돼서 하반기 국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네, 김정혁 대변인께서는 그 솔직한 심정은 이 사고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연찬의 기간 동안 예, 일박 연찬의 이일- 기간 동안에 사실은 뭐 예.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사진 찍히고 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주류 밀반입이 문제가 되겠네요. 아유, 이번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또 요새는 뭐만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또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다 기분 보니까 좋잖아요. 또. 네? 또 천안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서울만 계시다가 그러니까요. 어떤 기자들 없겠지라고 이렇게 하다가 멀리서 망원으로 이렇게 찍어서 창문 같은데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왜 검찰 수사할 때도 보면 야 뭐 주류 밀반입이라는데 쟤들 술 먹는 것 같아. 뭐 아, 이럴 수도 있고 해서 역시 그 사실은 편집국장 출신이셔가지고 또 취재 지시하듯이 약간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미 지금 공중파에서 지시하시는 거 같아요. 이미 이제 지시하시는 것 망원 같아요. 렌즈 갖고 내려가라. 아니 그게 아주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착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야 이게 당이냐 이런 항변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공당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자기 당에 대해서 대놓고 대통령과 자기 당을 공격하고 또 이쪽에서는 뭐 아니 나 대꾸 안 해 그러면서 뭐 회피 전략으로 가고 도대체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 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목에까지 차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연찬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간신히 이겼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그 승리에 그 도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들을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이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고민들 좀 하시고요. 대통령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깜짝 개인적으로는 등장하실 수 있지 가서 않습니까? 깜짝. 정말로 진지하게 좀 얘기를 아. 하면서 뭐가 우리의 문제였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의원들하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법사위에서 했던 부분,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 다 법사위에서 가까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자꾸만 스킨십해서 만나서 대통령과 의원들, 집권당 의원들이 서로 자꾸 이렇게 만나면서 흉금을 좀 털어놓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좀 극복하시고 당정 소통을 좀 회복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있던데. 자, 일단 깜짝 방문하실지 그걸 한번 보시죠. 자, 결의안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까요? 전당대회 관련 얘기가 언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냥 전당대회는 이렇게 저렇게 논의한 끝에 12월 12일에 후보 등록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12월 다른 12일에서 날짜가 없어요. 12월 10일 시작해서 1월 7일 정도에 마감합니다. 12월 12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예. 월화 이틀간 접수받는 걸로. 이틀만. 예. 야, 사흘쯤 할까요? 농담 너무하네요. 같은 예. 12월 중에 후보 등록을 하고서 이준석 대표가 절대 등록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혁신이지 이렇게 폄훼하셔도 되겠습니까? 자, 김정혁 대변인님. 아니, 이준석 혁신이랑은 저는 상관없어요.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는 것과 혁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당의 모든 마이너스를 감수하고라도 이준석 대표를 젖히려고 비대위까지 만들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게 하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요? 자, 저는 뭐 대변인께서. 젖히려고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권성동 의원의 체리 따봉, 쉽게 얘기하면 내부 총질 그게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온 언론이 비판 화살이 쏟아졌잖아요. 예. 당신이 책임자인데 당신이 무슨 저 대표 권한 대행이냐? 당신 물러나라. 이런 여론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거 나는 뭐 후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예. 여기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은 사적인 얘기들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무슨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자라는 걸 여기서 결정한다는 건 그건 알겠습니다. 아닐 것이다. 예. 자, 일단 오늘 어떤 사고가 혹시 있을지 혹은 또 대통령이 방문할지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사고라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처음 인지를 했어요. 저도 기자해봤지만요. 기자는 I love 트러블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트러블이 생기면 기사가 되는데. 예, 평화롭게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헌 개정안 부결 이후에 또 당헌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 수정안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오늘 의결을 했는데요. 예, 이 의결된 안건에는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른바 그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하고 지금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제외한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부결이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였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무위 구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오늘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예, 오늘 통과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비명 또 반명 이쪽에서는 좀 뭐랄까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반발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이 비대위답지 않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특히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또다시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전체가 부결된 안건이 어떤 기준으로 다시 올라간 것인가. 이렇게 비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 특히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결이 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붙이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재상정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고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도부가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또 촉구를 했습니다. 예, 주로 쓴소리 해오셨던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역시 총대를 메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민주당이 수정한 재상정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던 우리 김재영 대변인부터 논평 주시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이 당이 이미 이재명 후보의 사당이 돼버렸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요. 예, 그 논리적으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오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뭔가 사실은 내가 분명히 내가 대표가 되면 기소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걸 미리 그냥 시인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당일 때는 필요가 없었지만 야당이 되니까 뭐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네, 검찰이나 경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그리고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되려는 분이 국가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뭐 어디로 확장될 수도 있죠. 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제복을 입은 분들이나 뭐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거는 사실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 이제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지금 현재 여당도 그랬는데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공적 기관들에 대한 폄하는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상현 소장님. 사실은 어제 중앙위를 오프라인에서 열었으면 큰 문제가 없을 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당헌 80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 비대위의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정작 논의해야 될 어떤 민주당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지난 2주 동안 모든 논의가 당헌 80조로 귀결이 되면서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된 거죠. 이거 막 꼭 통과시켜야 되고 이거 있으면 본인 죽고 없으면 살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다보고 실제 정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당직자에 대한 권한을 당대표랑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이 논쟁을 지금 여기 끄집어 내갖고 지금 2주일 내내 당헌 80조 얘기만 하게 이 전당대회를 만들었는지 비대결 때 원망스럽고 어제라도 중앙위를 소집해서 중앙위원들이 굉장히 솜씨가 좋고 정치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을 쪼개서 그럼 통과를 시키자라고만 했어도 오늘의 이런 사달이 안 났을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토론이 그래서 당에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 모든 이슈가 당원 80조 개정 문제로 계속 방송 아이템도 그것만 나왔고 사실은 이 전당대회 주자들 간에 무엇이 어떤 민주당의 내용인지 실종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무 속상한 일이죠. 이게 정말로 그럼 당의 치명적인 조항이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다. 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비대위가 스탠스를 좀 잘못 잡은 게 아니었나. 제3정단인데 이제 부결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통과될까요? 그러니까 80조 문제가 아니라 그 전당원 투표제. 예, 전당원 투표제를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예. 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김정익 대변인께서는 통과됩니까? 아니 글쎄 뭐 저는 뭐 민주당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그 온라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이게 80% 정도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게 예전의 예, 사례였다고 관련된. 그래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뭐 맞는 거겠지 예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럴 만큼 당원들이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강했는데 예. 전당원 투표제에 대한 반감을 이제 희석하셔서 뒷부분만 올렸기 때문에 알겠어요.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